여러분, 최근에 주유소에 가보셨습니까? 기름 한번 넣으면서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가격판 보다가 눈을 의심했다. 분명 지난달보다 또 올랐다. 이걸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머뭇거렸다. 그냥 조금만 넣고 나왔다. 저도 68입니다. 젊었을 때는 기름 걱정 같은 건 없었습니다. 차에 기름 넣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주유소에서 가격판을 올려다보는 일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60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음유는 더합니다. 이게 왜 올랐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 이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이 가격이 오늘 당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원유 한 방울 안 납니다. 땅에서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 식탁이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 지갑이 먼저 비어갑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이유가 이란인들이 나라를 되찾을 유일한 기회라고요. 단순한 정치 발언이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 뒤에 한국 경제를 뒤흔들 연쇄 충격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소상공인으로 영업 중이시거나 노후 자산을 지키려고 애쓰고 계신다면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중동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란 문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기름값이자 물가이자 노후 자산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너지 관련 금융 분석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투자 상담과 자산관리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 때부터 1997년 IMF까지 저는 그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그때와 똑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배운 것들 이 채널에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새로운 분석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름값이나 물가 때문에 사업이 힘드십니까? 에너지 비용이 감당이 안 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란 체제 변동이 한국 경제에 미칠 5가지 충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려면 하메네이라는 사람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제 나라가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라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보다 위입니다. 군대도, 핵 프로그램도, 외교도 모두 최고 지도자가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거죠. 하메네이는 35년 이상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자체가 45년째 이 신정 체제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중동 담당 동료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이란을 움직이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라고요. 대통령은 바뀌어도 이란의 방향은 절대 안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메네이는 나이가 85세입니다. 공개활동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건강이산설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란 내부에서는 혁명 수비대와 개혁, 세력이 후계 구도를 두고 조용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사망한다면 이란은 권력 공백 상태에 빠집니다. 이란이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원유 시장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상담실에 오신 57세 이철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동산 원자재를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철수 씨가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소장님, 중동이 불안하다는 뉴스만 나오면 제 원가가 바로 뜁니다. 뉴스가 나오고 사흘 안에 견적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나 생활에서 중동산 원자재나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 에너지 비용이 총 지출의 20%를 넘고 있다면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겁니다. 트럼프가 왜 하메네이 사망을 이란인들이 나라를 되찾을 유일한 기회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이란 체제 교체 전략의 공개 선언입니다. 미국은 이란에 2가지 압박을 동시에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제재입니다. 이란이 원유를 팔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군사 압박입니다. 중동에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이란 주변을 조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론전이 추가됐습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이란 국내 반정부 세력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이 기회다. 행동하라는 거죠.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오래전 선배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말로 압박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돈으로 압박하고 그 다음은 군사행동이다. 저는 그 패턴을 이라크에서 봤습니다.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때도 미국은 먼저 말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이란 핵합의 재탈퇴를 확인했고 최대 압박 정책을 재가동했습니다. 이란이 반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고 위협합니다. 이란이 이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면 하루에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막힙니다. 유가는 며칠 안에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직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막 사회에 나온 신입이었는데 기름값이 2배 가까이 뛰는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나라 전체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 패턴과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발언 이후 이란 상황을 계속 주시하십시오. 이란 내 시위 뉴스, 호르무즈 해협 긴장 뉴스가 연달아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좁은 물길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39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물길로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갑니다. 하루에 초대형 유조선 수십 척이 여기를 통과하죠. 이게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원유 공급에 즉각 구멍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합니다. 그 중에서 중동 의존도가 72%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옵니다. 즉, 이 해협이 막히는 순간 한국은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타격받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제가 담당하던 업무에서 에너지 관련 리스크 보고서를 작성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사가 항상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킬레스건은 에너지 자립 불가능이다. 그 말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는 더 늘었고 자립도는 여전히 바닥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019년 호르무즈 위기 때 유가가 단기간에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때 국내 경유값이 리터당 50원 넘게 올랐습니다. 경유를 쓰는 화물차, 버스, 농기계, 어선, 공장 설비가 모두 직격탄에 맞았죠. 상담실에서 만난 63세 운수업자 김 사장이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유값 50원 오르니까 제 월 수익이 200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 한 달 만에요. 이게 일회성 충격이 아닙니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 추격이 몇 달, 몇 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본인의 고정 지출에서 에너지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전기요금, 가스요금, 기름값이 합쳐서 한 달 지출에 얼마를 차지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그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져 있다면 이미 충격이 시작된 겁니다. 체제가 붕괴할 때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저는 2번 봤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직후, 그리고 2003년 이라크 전쟁 때입니다. 두 경우 모두 패턴이 같았습니다. 먼저 유가가 급등합니다. 그 다음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그 다음 신흥국 통화가 약세가 됩니다. 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올립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국내 소비자 물가 전체가 들썩입니다. 이 연쇄가 석 달 안에 벌어집니다. 1979년 저는 사회에 막 나온 신입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에서 육아 뉴스가 들어오면 팀장이 즉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납품 단가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즉석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경제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처음 실감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이 밥상머리까지 온다는 걸 그때 배웠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란 체제 붕괴 시나리오를 경제학자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빠른 붕괴와 긴 혼란입니다. 빠른 붕괴는 오히려 단기 충격 후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긴 혼란입니다. 이란 내에서 혁명 수비대와 개혁 세력이 장기 내전 상태로 들어가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불명확해집니다. 유조선들이 이 해협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보험료가 찝니다. 우회 항로를 쓰면 운송비가 폭등합니다. 이 모든 비용이 결국 한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이란 혁명 이후 태어난 세대가 지금 이란 인구의 과반수입니다. 이들은 이슬람 공화국의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사후 2세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변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두바이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동시에 확인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르기 시작하면 수입 물가 충격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도달합니다. 이란 사태가 한국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쇄 반응입니다.
하나가 터지면 다음 것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먼저 유가 상승입니다. 이건 즉각적입니다. 이란 관련 긴장 뉴스가 나오면 다음날 아침 주유소 가게판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이 물가 상승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식료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품 가격이 뜁니다. 세 번째가 금리 인상 압박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인하를 못합니다. 지금처럼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치명적이죠. 네 번째가 소비 위축입니다. 기름값, 물가, 이자가 동시에 오르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느낍니다. 다섯 번째가 자산 가격 하락입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과 주식이 흔들립니다. 저는 이 패턴을 1997년에 봤습니다. 그때도 순서가 이랬습니다. 외환위기가 오니까 금리가 뛰었고, 금리가 뛰니까 소비가 줄었고, 소비가 줄니까 자영업이 무너졌고, 자영업이 무너지니까 부동산이 폭락했습니다. 석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최근 상담실에 오신 59세 박명숙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박명숙 씨가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소장님, 지금도 힘든데 기름값 더 오르면 저 배달을 못합니다. 배달비가 원가의 30%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식 원자재 수입 비중, 배달 에너지 비용, 손님의 가처분 소득까지 한꺼번에 타격받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본인의 사업 구조에서 에너지 비용 상승 시 손익분기점이 어디서 깨지는지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만약 아직 안 하셨다면 이번 주 안에 하십시오. 충격이 오고 나서 계산하면 늦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너지 관련 고정지출 구조를 지금 당장 점검하라는 겁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자영업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고정 비용이 적었습니다. 특히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이 낮은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위기가 와도 버텼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1세 배종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2022년 에너지 위기 때도 살아남으셨습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자재를 조금씩 선구매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가격 오르기 전에 미리 사뒀죠. 지금 여러분도 이 방법을 쓰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원자재나 소모품 중에서 가격이 올라도 필요한 것들은 지금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한 달치, 두 달치라도 됩니다. 창고가 없어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금 비중을 지금 당장 높이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커질 때 가장 안전한 자산은 현금입니다. 저는 이걸 1997년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당시 제 동료 중에 부동산에 모든 자산을 넣어둔 분이 있었습니다. IMF가 터지고 부동산이 폭락하자 그분은 팔지도 못하고 이자만 내다가 결국 집을 경매로 넘겼습니다. 반면에 현금을 갖고 있던 분들은 오히려 그 위기에서 싼 자산을 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체 자산 중에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20% 미만이라면 지금부터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급할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란 관련 뉴스를 생활비 지표로 읽는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이란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냥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대신 이 질문 하나만 하십시오. 이게 기름값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두바이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확인하십시오. 이 두 숫자가 동시에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 달 생활비 예산을 10% 올려잡으십시오. 그렇게 미리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충격의 절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란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메네이가 언제 사망할지도 모릅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1979년에도, 1997년에도, 2008년에도 경제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먼저 신호가 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신호를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줄이고 현금을 모아두고 지출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설마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냥 채널을 돌리실 겁니까? 아니면 그 뉴스가 내 기름값과 내 사업과 내 노후 자산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실 겁니까?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두바이유 가격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원달러 환율을 확인하십시오. 이번 달 에너지 지출 총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위기에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지식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반응이 저를 움직입니다. 저는 박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